학교 폭력배들이 선생님의 재킷을 찢다. 그녀가 전직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김민지는 늘 배경 속에 사라지는 듯한 사람이었다. 서울의 강남 고등학교에서 그녀는 유령처럼 복도를 지나다녔고 헐렁한 스웨터에 가려진 가냘픈 몸과 커튼처럼 얼굴을 덮는 검은 머리는 학생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가끔 눈에 띄어도 그저 조용히 혼자 지내는 평범한 아이로 치부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민지가 마치 방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절제된 걸음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자세는 반 아이들에게 소심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의 통제된 정지 상태였다. 옆구리에 힘을 빼고 손을 늘어뜨린 채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출구를 은근히 살피는 모습은 소심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년간의 군대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습관이었다. 개학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민지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군대 정은으로 서울로 이사 온 것도 힘든데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전학생이라는 어려움까지 더해졌으니 말이다. 그녀는 반 아이들을 사로잡는 듯한 드라마에는 관심이 없었고 학업과 해외에 주둔 중인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남동생에게서 오는 편지에 집중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진짜 문제는 화요일 오후 급식실에서 시작되었다. 민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군사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반향을 일으키는 듯한 박태준의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태준은 민지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크며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학교 대표 축구 선수였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 오네 좀 봐. 태준은 급식실의 절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혼자 밥을 먹네. 그 책은 뭐야? 친구 사귀는 법이라도 되나? 그의 친구들인 김진수와 최민혁은 하이에나 때처럼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약속이라도 한 듯 웃었다. 민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턱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여러 보직 때문에 다녔던 다양한 학교에서 폭력배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언제나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 마치 학교 전체를 소유한 듯한 그의 거만한 말투는 그녀의 손가락이 책 가장자리를 살짝 움켜쥐게 만들었다.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민지가 반응하지 않자 태준은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덩치가 크고 나무줄기 같은 팔을 가진 진수는 쟤는 우리 말을 못 듣는 건지도 몰라. 군용 귀마개를 꼈을 수도 있잖아. 라고 덧붙였다. 그 말에 그들의 테이블에서 더 큰 웃음이 터져 나왔고 민지는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군대 배경에 대해 몰랐지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조롱하는 방식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책장을 넘겼다. 이것은 태준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의자를 바닥에 시끄럽게 긁으며 그녀에게 걸어오기 시작했다. 급식실은 학생들이 드라마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침묵에 빠졌다. 야,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태준은 이제 그녀의 테이블 바로 옆에 서서 말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서 책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할 때는 반응해야지. 민지는 처음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고 그녀의 검은 눈은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마치 고등학교 폭력배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들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통제된 어조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녀가 소리쳤을 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너한테 할 말이 없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시하는 태도는 태준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눈물, 분노, 반항과 같은 반응에 익숙했지만 이 침착한 무관심은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그를 더 작게 느끼게 만들었고 그것은 그를 화나게 했다. 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네가 맨날 이사 다니는 군인 자식이라고 해서 이 학교가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잖아. 민지는 몸을 굽혀 책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고 말한 적 없어.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평화롭게 점심을 먹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태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 그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려는 방식은 그를 급식실 전체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점심 쟁반을 테이블에서 쳐서 그녀의 샌드위치와 사과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했다. 어이쿠, 그는 가짜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엉망으로 만든 것 같네. 네가 치워야 할 것 같아. 급식실은 이제 죽은 듯이 조용했고 모든 학생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흩어진 점심의 잔해를 보고 다시 태준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였다. 진수와 민혁이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그러고 나서 그것은 사라졌고 민지는 다시 조용한 전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짐을 챙겨 아무 말 없이 급식실에서 나갔고 태준은 어쩐지 공허한 승리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갈 때 몇몇 학생들은 태준이 승리의 순간에 놓친 것을 알아챘다. 민지의 걸음걸이는 달랐다. 패배한 희생자의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절제된 걸음걸이였다. 사건은 다음 몇 주 동안 확대되었다. 태준은 민지를 개인적인 목표로 삼은 것 같았는데 그녀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도전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와 부딪히곤 했는데 항상 그녀의 책을 날려버릴 만큼 세게 부딪혔지만 폭행이라고 부를 만큼 세게 부딪히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옷, 그녀의 조용한 성격, 그녀의 친구 부족에 대해 큰 소리로 언급하곤 했다. 진수와 민혁은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민지가 가는 곳마다 그녀를 둘러싸는 듯한 괴롭힘의 삼각구도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사물함에 몰려들어 그녀가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는 책을 꺼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듣는 수업에 자리를 맡아 놓은 다음 마지막 순간에 가방을 옮겨 그녀가 모두가 볼 수 있는 맨 앞줄에 앉도록 강요했다. 선생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어쩌면 그냥 못 본 척했을 수도 있다. 박 선생님은 태준이 빈정거리는 말을 할 때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사를 가르치는 김 선생님은 태준이 민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롱하는 말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린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 이엘레나 바스케스 선생님은 고학년 정치학을 가르쳤고 강남고등학교에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선생님치고는 젊었고 아마도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며 주로 단순한 블라우스와 가디건으로 구성된 수수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틀어 올렸고 차분하고 절제된 말투는 민지에게 다양한 군부대에서 만났던 장교들을 떠올리게 했다. 바스케스 선생님은 점점 더 커지는 걱정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징후를 알아차렸다. 민지가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 통제된 반응, 학교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방식,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태준의 눈에 담긴 것, 그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괴롭힘을 오락거리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가죽 재킷을 처음 알아차린 것은 바스케스 선생님이었다. 민지는 10월 말 서울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입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군용 물품이었다.
조심스럽게 제거된 패치와 휘장이 있는 낡은 갈색 가죽으로 그 자리에 희미한 윤곽만 남아 있었다. 재킷은 그녀의 가냘픈 몸에는 너무 컸지만 그녀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종의 경외감을 가지고 입었다. 바스케스 선생님은 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육군에서 6년 동안 복무했다. 그녀는 재킷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특정 특수부대의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종류였고 어려운 조건에서 수년간의 현역 복무에서만 나오는 종류였다. 민지가 그것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 훌륭하게 복무한 사람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재킷은 태준의 괴롭힘의 또 다른 표적이 되었다. 그는 그것이 너무 크다거나 민지가 겁먹은 어린 소녀에 불과하면서 터프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곤 했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지나칠 때 소매를 잡아당기거나 그녀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낼 때 깃을 잡아당기곤 했다. 그 옷은 뭐야? 그는 말했다. 아빠의 낡은 재킷을 입고 옷 입기 놀이라도 하는 거야? 민지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다. 침묵, 흔들림 없는 시선, 그리고 그녀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바스케스 선생님은 태준이 재킷에 대해 언급할 때 그녀의 턱이 굳어지고 그녀의 손이 의식적으로 풀기 전에 옆구리에서 주먹을 쥐는 것을 알아차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11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민지는 학교가 끝난 후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추운 산 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재킷을 지퍼로 잠갔다. 그녀는 다가오는 주말, 남동생에게 써야 할 편지, 월요일에 제출해야 할 역사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늦을 때까지 태준, 진수, 민혁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전거 거치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분명히 이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민지가 지나갈 때 태준이 그녀의 앞에 나타나 길을 막았다. 이봐, 군인 아가씨. 그는 익숙한 조롱조로 말했다. 멋진 재킷이네. 어디서 샀어? 헌옷 가게에서. 민지는 그를 피해 걸어가려고 했지만 진수가 왼쪽에서 그녀의 길을 막았고 민혁이 오른쪽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그녀를 자전거 거치대와 학교 건물 사이에 가두었고 쉽게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질문했잖아. 태준은 점점 더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민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제발 비켜줘. 하지만 태준은 이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녀의 계속되는 침착함,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는 거부가 몇 주 동안 그를 괴롭혀왔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재킷 앞부분을 잡아당겨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이거 입고 있는 네가 그렇게 터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말했다. 네가 정말로 얼마나 터프한지 보자.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몇 주 동안 강남고등학교 전체에서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다시 재생될 것이다. 태준은 재킷을 어깨에서 벗기려고 세게 잡아당겼다. 수년간 사용으로 다른 낡은 가죽은 갑작스러운 힘을 견딜 수 없었다. 재킷은 등 솔기를 따라 찢어졌고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학교 벽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진수와 민혁을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은 찢어진 재킷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군용 패치, 훈장, 표창이 포장도로에 흩어져 있었다. 동성훈장, 자시문장,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번 파병된 패치. 그 물건들은 귀중한 유물처럼 속지에 쌓여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물건들을 모았다. 강남고등학교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침착함이 깨졌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동성훈장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건 우리 오빠 거야.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어. 그게 오빠의 전부였어. 그 말은 세 소년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찢어진 재킷을 여전히 손에 든 채 얼어붙었고 갑자기 자신이 한 일의 규모를 이해했다. 진수와 민혁은 뒷걸음질 쳤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하지만 태주는 사과하기보다는 민지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다. 그의 마음 속으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었고 그의 비뚤어진 일부는 정당화된 것처럼 느꼈다. 글쎄,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학교에 오지 말았어야지.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좀 으스스하잖아. 그 말의 잔인함은 민지 안에 무언가를 깨뜨린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세 소년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녀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혀 몰라.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찢어진 재킷은 태준의 힘없는 손가락에서 떨어졌다. 그녀가 일어설 때 그녀의 자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았다. 소심한 구부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렷 자세로 서서 고등학교 폭력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과 맞서는 훈련을 받은 사람의 태도로 바뀌었다. 이 재킷에 대해 알고 싶어? 그녀는 말을 할수록 목소리가 더 강해지면서 계속 말했다. 우리 오빠는 모든 패치, 모든 훈장을 받았어.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3번 복무했고 급조 폭발물 폭발에서 6명의 남자를 구했으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죽었어. 그는 22살이었어. 진수와 민혁은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태주는 충격 때문인지 완고한 자존심 때문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그는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행동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민지는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행동해왔어. 하지만 그건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이야. 나는 힘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을 파괴하는 사람보다 나아. 그녀는 그에게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움직임에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자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협을 중화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의 통제된 전진이었다. 또 뭘 알고 싶어? 그녀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말했다.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참아왔어. 너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힘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해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어. 태주는 마침내 자신이 심각한 공영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에게 걸어오는 소녀는 그가 몇 달 동안 괴롭혀온 소심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광범위한 훈련에 유연한 자신감으로 움직이는 사람, 침착한 태도가 분노의 폭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민지는 그를 가로막았다. 그래, 그랬어.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너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네가 안에서 느끼는 것만큼 작게 느끼게 하려고 했어. 차이점은 나는 너 같은 폭력배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녀는 이제 충분히 가까워서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통제된 분노를 볼 수 있었다. 예고도 없이 그녀는 움직였다. 화난 10대의 야생적인 휘두르기가 아니라 격투술 훈련을 받은 사람의 정확하고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이 닿는 거리 안으로 들어가 팔꿈치를 명치에 꽂아 넣어 그를 몸을 굽히게 하고 숨을 헐떡이게 했다. 그가 회복하기 전에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아 등 뒤로 비틀어 팔에 통증이 솟아오르게 하는 제압 기술로 그를 무릎 꿇게 했다. 이것을 제압 기술이라고 불러. 그녀는 마치 수업을 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어조로 설명했다. 영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고 누군가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어. 발버둥칠수록 더 아파. 진수와 민혁이 앞으로 나섰지만 민지의 눈은 그들에게 너무 강렬하게 향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필요하다면 너희 셋 모두를 상대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아.
네 친구는 교훈을 얻었어. 그렇지 않아, 태준? 태준은 헐떡거리고 고개를 끄덕이려고 애썼고 팔의 통증은 그가 완전히 그녀의 자비에 맡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들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매혹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네가 무언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민지는 여전히 제압 기술을 유지하면서 계속 말했다.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언제든지 이럴 수 있었어. 네가 나를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한 첫날 너의 작은 게임을 끝낼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 폭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모든 선택사항이 소진되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야. 그녀는 제압 기술을 풀고 물러서서 태준이 팔을 움켜쥐고 앞으로 쓰러지도록 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 그녀는 명령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것이 요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태준은 발버둥치며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호흡은 여전히 가빠졌다. 민지는 더 이상 배경 속에 사라지려고 했던 조용한 소녀가 아닌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명령을 내리고 권위를 투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너는 우리 오빠의 재킷에 속한 것을 파괴했어. 그녀는 목소리를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그의 봉사, 그의 희생, 그의 용기를 나타내는 것. 너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방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 그녀는 말을 가라앉히면서 잠시 멈췄다. 네가 내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어. 하지만 내가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옳았어. 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아. 심지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야. 이제 군중이 모여들었다. 몇 달 동안 태준이 민지를 괴롭히는 것을 지켜본 학생들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바스케스 선생님도 소동에 이끌려 나타났지만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것을. 나는 네가 우리 오빠의 재킷에 모든 조각을 줍기를 바라. 민지는 흔들림 없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모든 훈장, 모든 패치, 모든 가죽 조각. 그리고 나서 나는 네가 사과하기를 바라. 내게가 아니라 그의 기억에. 태준은 항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의 선택사항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은 어색하고 절망적이었다. 진수와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갑자기 그들의 친구가 그들이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과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이 몇 달 동안 괴롭히는 것을 도왔던 소녀는 조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통제되고 훈련되고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태준이 모은 물건들을 그녀에게 건네주자 민지는 조심스러운 경외감으로 그것들을 받았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각 훈장, 각 패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태준을 다시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우리 오빠는 내게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거야.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에 관한 거야. 너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새 소년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것은 여기서 끝난다. 너는 나를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아마 너는 진짜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만약 그리고 나는 정말로 만약에 너가 나를 표적으로 삼았던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한다면 너는 내가 오늘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위협은 그녀가 대결 내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차분하고 통제된 어조로 전달되었지만 세 소년 모두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민지가 걸어가자 학생들의 군중은 물처럼 그녀 앞에서 갈라졌다.
그 변화는 완벽했다. 더 이상 사라지려고 했던 조용한 소녀가 아니라 힘, 훈련, 도덕적 권위를 통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바스케스 선생님이 그녀를 따라갔고 다른 학생들이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오빠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민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바스케스 선생님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육군 6년. 나는 자세 훈련. 네가 그 상황을 처리한 방식을 알아. 내 오빠는 너를 잘 가르쳤어. 그는 나에게 힘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해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 민지는 태준에게 말했던 것을 되풀이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가 이해하기를 원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는 이해했어. 바스케스 선생님은 말했다. 때로는 폭력배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잘못된 표적을 골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너는 더 중요한 일을 했어. 너는 진짜 힘은 자제력, 싸워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다음 몇 주 동안 강남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태준, 진수, 민혁은 괴롭힘에 대한 욕구를 잃은 것 같았고 다른 학생들은 민지를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발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녀는 학교의 토론 동아리에 가입했고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녀를 강력한 상대로 만들었다. 그녀는 심지어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시작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쳤다. 찢어진 재킷은 수리할 수 없었지만 민지는 오빠의 훈장과 패치와 함께 액자에 넣어 걸었다. 그것은 그녀의 침실에 걸려 있었고 그의 재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그의 기억을 기리는 법을 배운 날을 떠올리게 했다. 한편 태준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그는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 올리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여 자신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일했다. 주차장에서의 대결은 강남 고등학교에서 전설이 되었지만 예상했던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존엄성, 자제력, 그리고 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교훈으로 기억되었다. 한때 괴롭힘을 방관했던 학생들은 민지의 예에 영감을 받아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지 자신도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오빠의 유산은 그가 받은 훈장과 패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원칙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힘이 필요할 때를 아는 지혜와 다른 모든 선택사항이 소진되었을 때만 그것을 사용하는 자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한때 사라지려고 했던 조용한 소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어선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그들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다.